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거시조직 이론 체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목이 최근의 주요 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최근의 주요 이론 거시조직 이론 체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환경과 조직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직의 관련성을 주목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거시조직 이론 체계가 되고요. 최근 이론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만만하진 않습니다. 일단은요, 환경과 조직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뭐 여기까지는 수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관련 이론들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자, 그럼 결정론은 뭐고 임의론은 뭐냐?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시조직 이론 체제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자, 조직과 환경의 관련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직과 환경, 이 측면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결정론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사실상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환경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환경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환경 결정론이다 라고 해가지고 환경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고, 즉 환경은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환경이 갑이에요. 환경이 갑이고요. 조직이 수동적으로, 자, 조직이 어떻대요? 수동적이래요. 수동적. 이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조직이 수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전제로 깔려 있고, 이 환경이라는 전제 안에서 조직이 거기에 맞춰서 끌려가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환경 결정론, 우리는 줄여서 결정론의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여기서는 환경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조직보다 더 우세하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임의론이다 이렇게 가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임의라는 말이 뭐예요? 임의. 야, 네 맘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할 때 임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인간들이 뭔가 능동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직이 더 중요한 거네요. 조직이. 그죠? 조직이 더 중요해요. 아까 요 위에서는 환경이 고정불변으로 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직이 환경에 대해 뭐래요? 능동적이래잖아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환경을 오히려 조절해 나간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직이 더 우위에 서는 거예요. 조직이 환경보다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론과 임의론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뭐 그럭저럭 금방 됩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요, 개별 조직이 결정론으로 접근하는 건지, 개별 조직이 또 임의론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측면으로도 좀 나누어서 우리 이론을 좀 분류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직군이 있잖아요. 조직군의 이 성격에 부합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 조직군을 성질별로 나눈 다음 얘네들이 결정론을 따르는지 임의론을 따르는지 이렇게도 또 분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결정론 임의론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이 조직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 개별 조직으로 볼 거냐, 조직을 하나하나의 단위들로 쪼개어서 접근시켜 볼 것이냐, 아니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조직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사한 성질, 유사성을 보유한 조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들. 자, 요거를 이제 조직군으로 묶은 것인데, 이렇게 어떤 조직을 세트로 이렇게 비슷한 성질끼리 이렇게 다 모여낸 다음에 이들을 전체적인 것으로 좀 일반화하면서 이론을 전개할 것인가, 요거를 여기는 나눠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 수준이 그래서 파편화되어 있냐, 미시적이냐, 아니면 좀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론 임의론하고 짝꿍을 맞춰보니까 크게 네 가지의
큰 분류가 가능해진 거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구조적 상황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얘는요. 말 그대로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돼요? 환경이 결정을 하고 끌고 가는 형태잖아요. 그런 건데 개별 조직별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조직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보겠다. 요 이론이 구조적 상황 이론이 되는 것이고요. 조직군 이론이다라고 하면, 자, 조직군 이론으로 결정론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환경이 끌고 가는 힘이 주도적인데 그 안에서 이 비슷한 유사성을 가진 조직의 군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차피 주도권은 환경이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을 크게 나눠보면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경제학, 제도화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의론으로 오면 여기는 이제 인간이 주도할 수 있다, 조직이 주도할 수 있다, 조직의 리더, 조직의 의사 결정자가 환경을 자기네 조직에 필요한 만큼 가공도 하고 필요한 걸 취사 선택도 하면서 활용해 나간다라고 보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개별 조직별로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보는 것이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이라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직군별로 이렇게 묶어서 보는 이론으로는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들이 이런 성질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를 해놓으면 이 용어들이 튀어나왔을 때 그때 머릿속에 딱 요 표가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이론은 결정론이었지. 결정론인데 조직군으로 접근했던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떠올려 보게 되면 문제를 풀어낼 때 선지에서 이제 틀린 것들을 골라낼 때 그럴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절감의 효과도 굉장히 커지게 될 거예요. 일단은요, 저는 웬만하면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는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암기가 없는 시험 공부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특히 이렇게 분류 체계 같은 게 나와 있을 때 이럴 때는요, 꼭 좀 암기하고 갔으면 좋겠고 앞글자를 따서 보든 뭘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 연상되는 것들을 잘 접목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요 분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정도를 살펴보면서 그럼 개별 이론들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더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죠. 자, 상황 적응 이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적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이제 결정론의 시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조직에 관련된 거였어요. 개별 조직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조직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다. 당연하게 나와야 될 얘기예요. 이게 이 분류 자체를 먼저 해놓고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결정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직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이론상으로 보면은 이 조직이 놓여져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 좀 이제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고정불변의 것으로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좀 그래도 많이 줄어들을걸요. 환경이라는 게 고정불변이라고 한다면 매 똑같은 환경이니까 이거를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이 오히려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 근대에서 현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혹은요 농경사에서 산업사회, 산업사에서 정보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변동 속도가 무지막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진짜로 뭐 1년 1년이 다를 정도로 이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들이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조직은요, 와, 이 환경의 변화를 보고 정말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막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환경 변화가 고도의 불확실성의 세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을 예견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이끌어갈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직이 환경과 어떻게 적합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조직이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환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환경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환경에 적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조직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근본적으로 야, 환경을 우리한테 맞게끔 바꾸면 안 돼?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해요, 지금. 못 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직 관리자의 역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소극적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조직 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뭐만 하는 거니까. 여기에 조직 관리자는요. 야, 어떻게 하면 환경에 적합하게 갈까? 야, 어떻게 하면 환경 요 변화 속에 우리가 조화를 이룰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능동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약간 좀 낙담하는 느낌이랄까? 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참 미치겠다, 정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정말 지금 난감하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효과적인 방법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론 짓는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상황 적응 이론이었습니다. 상황 적응 이론은 결정론의 시각이었고 개별 조직 단위로 살펴 들어가는 이론이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요약해 드리면서 조직군 생태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군 생태론. 자, 조직군 생태론 그랬으니까 조직군이라는 말을 아예 여기다가 달아줬네요. 자, 그래서 얘도 환경의 결정론적 시각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조직군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군으로. 조직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환경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 환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극단적 환경 이론이다. 요 말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길래 극단적이라는 말을 할까? 가만 보니까 조직의 변동이 외부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직의 변동이요. 외부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된다. 자,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조직이 갖고 있나요? 환경이 갖고 있나요? 느낌이 어때요? 이 문장 속에서 조직이 더 우위에 서 있어요? 환경이 더 우위에 서 있어요? 응? 당연히 여기서는요. 환경이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실 만하죠? 자, 보세요. 누가 선택한대요? 환경이 선택한대요. 환경이 선택해가지고 조직이 살아남거나 도태되거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조직 변동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 자, 조직은 환경에 적응해 나갈 능력 자체를 갖지 못하고요. 관리자는 주어진 환경에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대요. 와, 아까 우리가 상황 적응 이론에서도 좀 약간 낙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아예 관리자가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고 생존 가능한 적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빙하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와요. 빙하기가 오면 우리가 추워 죽겠잖아요. 그죠? 추워 죽겠잖아.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막 찾겠죠. 그죠? 그 장소가 어딘지 막 찾아 들어가겠죠. 뭐 동굴로도 기어 들어가고, 땅을 파고 막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할 거예요. 그죠? 어디 막 이렇게 풀숲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추우니까 엉성해져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막 기어 들어가서 어디 좀 이렇게 나뭇가지로라도 나를 좀 감출 수 없을까?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그 환경 변화에 쫓아갈 수밖에 없고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여기에 우리가 뭔가의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 환경을 막 이렇게 바꿔보려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뭐 정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직군 생태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적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정도밖에 못한다. 관리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선택하기 때문에 어때요? 환경 선택에 의해서 자, 이 자연 선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육강식. 그죠? 약육강식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 정글의 법칙이 막 적용되는 거예요. 힘센 게 살아남는 거고 힘 약한 거는 다 그냥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적자 생존입니다. 다 같은 말들이잖아요. 이런 논리가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조직은 이 생존을 위해 갖고 변화해야 되고 선택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존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환경 변화가 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 속에서 또 다시 우리도 맞춰서 또 쫓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대요. 분석 수준을 개별 조직 단위에서 유사한 조직 구조를 가진 조직군으로 전환했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빙하기가 왔을 때 종별로 살아남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이랬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종별로 좀 묶어놨다 이렇게 느낌을 좀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이 조직군 단위로 접근을 해서 저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조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군 생태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 조금 익숙한 애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고, 괜히 지웠다. 여기도 결정론의 시각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분 단위로 접근해 보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조직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요 크게 두 가지를 또다시 요 안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대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대리인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요 이거는 익숙한데 조금 그죠? 네, 대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위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임자가 자신의 문제를 대리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를 딴 사람한테 맡긴다. 소유자인데 내가 소유자인데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렇게 맡긴다. 또 내가 구매자인데 판매자한테 의존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위임자예요.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이다 그랬죠. 이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일을 맡기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게 이제 대리인 이론의 이제 출발선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는 자 보세요. 대리인 이론 자체가요. 그 전에 조직 경제학 이론의 한 가지라 그랬죠. 조직 경제학이라 그랬어요. 경제학. 경제학이라는 거를 전제하고 본다면 개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로 인식한다. 다른 말로는 이기적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기적 존재라고 하는 건데 이기적이라는 말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경제학적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이기적이면 경제학적으로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속에서 나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그 힘들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요 결국에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기적이면, 그러니까 나 혼자 이기적이면 남한테 민폐를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같이 이기적이면 그러면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서로의 이익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요 이제 경제학의 출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할 때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합리적 존재다. 자기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를 합리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대리 손실의 최소화를 중시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대리인 이론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리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대리 손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위임을 해주면, 대리인한테 위임해주면 결국엔 그 안에서 손실이 벌어지곤 하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요겁니다.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첫 번째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가 있대요.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 자, 요거는 사례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고자동차 시장에 우리가 가서 중고차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중고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 격차 분명하죠?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차가 사고가 있었던 차인지 아니면은 막 이 폭풍우가 왔을 때 요게 막 물속에 한번 풍덩 빠졌다가 나온 차인지 아니면은 막 사고가 크게 났던 차인지 이건 했나? 아무튼 그래서 사람을 치었던 차인지 어떤 건지 아니면 이게 막 달릴 때 무슨 막 이상한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든지 엔진이 약간 좀 문제가 있어 갖고 내가 수리를 몇 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파는 사람은 알지만 사는 사람은 몰라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사는 사람은 계속 의심을 해요.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이거 사도 되나? 왠지 불안한데 이거 사도 되나? 차라리 새 차 사는 게 낫지 않나? 새 차랑 가격 차이도 별로 없는데 그냥 새 차 사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 중고차 시장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물건을 찾냐면
야, 어차피 의심스러운데 뭐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냥 싼 거 사, 싼 거. 대충 타다가 그 운전 연습하다가 여기저기 빡치게 하다가 어디 뭐 가다 보면 막 주차하다가 뭐 뒤에 벽에다가도 쿵 하고 막 초보 때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용도로 쓰다가 그냥 나중에 폐차하고 나중에 돈 모아갖고 새 차 사자. 그냥 이러고 오히려 이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안 사고 나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라리 싼 게 낫다 이거죠. 어차피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거를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이라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아요. 생산지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생산했나. 농수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요, 잘 볼 줄 모르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충 뭐 원산지 여기에요라고 써붙여 놓으면은 맞겠거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샀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거 아닌 게 밝혀지거나 그러면은 아유 괜히 나만 손해가 크잖아. 그러니까 그냥 애시당초부터 그냥 아닌 거 사자. 아닌 거 국산이라고 하지 않는 거 그냥 사자. 자연산이라고 하지 않는 거 그냥 사자. 싼 맛에. 그게 차라리 낫겠다. 속는 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역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역선택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보험사들도 역선택 문제에 시달려요. 그건 거꾸로예요. 이제 이 보험사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고객이 나의 건강 상태를 숨겨요. 나의 건강 상태를 숨기고 오히려 어디에서 저쪽에 있잖아요. 판매자 쪽에서 이제 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판매자 쪽에서 정보를 캐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사는 사람이 정보를 숨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업을 전개할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막 암에 걸린 사람이 나 건강해요 뭐 이러고 가입한 다음에 갑자기 며칠 있다가 암이네 이러면서 막 수술 받고 사망하고 그럼 막 보험금 줘야 되고 이러면은 이거 사업 어떻게 전개하냐고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최대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심지어 저 보험 가입할 때 보니까 표준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보험에는 그 표준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강한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뭐 신체 지금 조건이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보험금을 깎아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시더니 제 몸에서 막 피도 뽑아가고요. 그러면서 생색은 다 내요. 우리는 고객님들의 건강 관리도 해드립니다. 건강 체크해 준다고. 그럼 매년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 가입할 때만 하던데.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가지고 자기네가 검사해 보는 거예요. 검사해보고 가입해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그냥 가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보 비대칭성의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 가입자들을 의심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낮추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시장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지금 역선택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역선택. 그러니까 이거는요, 특히 역선택은요,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우리 이제 본론으로. 위임자와 대리인 간에 있잖아요. 역선택이 벌어지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이 대리인들이 선택을 받고자, 위임자로부터 선택을 받고자 온갖 사탕발림을 막 하는 거 있죠. 온갖 사탕발림을 막 할 때, 그럴 때 이제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다 나한테 잘해주겠다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진짜로 잘해줄 대리인이고 누구는 그냥 헛 공약을 거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으니까 씨 애매한데? 애매하면 그냥 싼 거 할까? 뭐 이렇게 가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비효율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도덕적 해이에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뭐 여기저기 다 붙는 말이기는 해요. 원래는 도덕적으로, 이거 영어로 moral hazard라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일상적인 그 어떤 뭐 그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한테 의존하고 자기가 민폐를 끼치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뭐 이럴 때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이론에서 도덕적 해이는 뭐냐?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임자로부터 선택받은 대리인이 그런데 애시당초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유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된 걸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아니, 선택받으려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골라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것들도 대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 이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위임자 대리인 간에 이 관계를 맺다 보면 대리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아까 정보 비대칭성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얘는 막 농수산물 사고 이런 예도 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행정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주체예요. 우리가 국민주권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매번 해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행정 관료들한테 대리를 맡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보를 숨겨놓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자기네들의 내부 조직의 보신을 위한 이런 정책들로 나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이거 왜 결정한 거냐 이렇게? 정보 까봐. 왜 그렇게 했어? 근거가 뭐야? 이런 거 막 하는 거죠. 행정정보의 공개. 이런 걸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